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IMF를 비롯한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그런 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이 6월 들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전과는 상당히 비교될 정도로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침체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곧 연준이 금리 인상과 긴축을 멈추고 더 나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확신을 투자시장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침체가 나타나면 결국 금리 내리고 돈 푼다는 걸 2000년대 들어서 20년 이상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연준은 겁쟁이 연준 혹은 월스트리트의 하수인처럼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런 연준이 물가를 잡자고 지속적인 긴축을 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계속 긴축을 하면 모두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고, 아시죠? 80년대 물가 잡는다고 금리 20%까지 올렸던 폴 볼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권총차고 출퇴근한 거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은 그런 것까지 감수해가며 물가 잡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 그 사람들도 월스트리트에 몸담았었거나 나중에 또 그리로 넘어갈 사람들인데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나 다름없는 그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피해를 줘가면서 계속 긴축을 할 일도 없다고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까라는 시장의 확신에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악화되고 있음에도 투자시장은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종료될 거라고 믿고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물가 잡을 때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줘야 되는 게 그게 시작이자 기본인데,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들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하고 연준이 정책 추진하는데 자꾸 그게 방해가 되니까 점점 연준이나 금융 관련 기구들의 목소리가 과거보다 더 단호해지고 직설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죠. 어쨌든 지금 IMF나 국제결제은행 BIS 등 주요 국제기구가 시장의 분석과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긴축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침체가 심해져도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그들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IMF 수석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말하는 거죠. 그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성장에도 중앙은행들은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긴축으로 발생할 경기 둔화도 염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직설적인 건데 좀 더 다가오게 말하자면 침체를 감수하고 긴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침체는 침체대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되 긴축을 계속 안 하면 물가를 결국 못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금리가 시장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머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에 큰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 이거 감수하고 긴축 기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여전히 높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걸로 보이는데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장기화로 인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말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BIS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두드려 맞을 거 각오를 안 하고는 물가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금융위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고금리 장기전에 버틸 수 있다는 말이고요. 뻔한 이야기고 정답이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침체가 심해지면 물가 상승률은 지금까지 말하던 목표치가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일 거고, 결국 연준은 긴축을 끝낼 거라고 시장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국제기구에서 하는 말은 침체, 더 나아가 금융위기의 위험도 감수하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을 장기적으로 안 하면 결국 물가 못 잡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각국 중앙은행한테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침체를 감수하고 장기간 긴축으로 가야 하는 건 알지만 또 침체를 이유로 긴축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 결정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시 물가가 오르진 않겠지 하면서 요행을 바라기도 할 거고요.
어쨌든 금리 결정은 결국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그건 두고 볼 문제겠죠. 저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김하백님하고 점심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침체를 감수하고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긴축을 안 하면 결국에는 물가 못 잡는다고 국제기구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국제기구에서 했던 이 말을 다시 꺼내서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체가 일어나면 무조건 금리 인하하고 돈 푼다는 게 무슨 법칙처럼 자리 잡아 있는데 최근 수십 년은 그래왔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최근 수십 년이라는 경제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경직된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상식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구체적으로 한번 다뤘기도 한데 대공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위기였죠.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도 하고 돈도 풀어야 할 거고요. 그런데도 그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요. 1929년 10월 주가 대폭락 이후 4% 수준에서 맴돌던 실업률이 이후에 25%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수천 개에 달하는 은행이 무너지고 있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대공황 이전에 비해서 24%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선택이 맞잖아요. 그런데 미 연준은 대공황이 진행 중이던 1931년에 당시에 1.5% 였던 금리를 순식간에 3.5%까지 인상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몇 개 있는데요. 당시에 미 연준은 1년 반 전에 겪은 1929년에 발생했던 주가 대폭락 사태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계심이 강했었는데요. 29년 주식 거품과 대폭락이 이전에 낮게 유지했던 저금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실업자가 폭증하고 기업, 은행 할 거 없이 엉망이 된 대공황 중에서도 주가가 폭락과 폭등을 이어가는 겁니다. 당시에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낮게 유지를 했었는데 이런 섣부른 금리 인하 정책이 또다시 자산시장의 가격 거품을 키워서 버블 붕괴로 이어지고 충격이 재발생할 걸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공황 중에 금리 인상을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에 미 연준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를 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시의 사회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직접 보고 있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초반 마르크화가 휴지 조각처럼 되는 그런 초인플레이션까지 겪었잖아요. 그걸 생생하게 목격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방지하는 쪽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 중에 금리 인상을 시킨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겁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1920년대와 30년대는 근본이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근본이제를 떠받치는 국제통화의 중심에는 영국의 파운드화하고 미국의 달러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31년 9월에 유럽의 금융투기 세력들을 중심으로 당시에 침체되어 있던 영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근본이제잖아요. 금으로 내줘야 되겠죠. 투기 세력들의 파운드화 매도로 영국의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들이 대규모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던 영국은 결국 근본이제에서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뒤이어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축통화의 두 축 중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근본위제에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남은 건 미국의 달러인데 미국의 달러만이 금하고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통화로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처럼 미국도 근본위제에서 탈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끓게 되죠.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이제 미국의 달러화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다 프랑스와 주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1년 10월 한 달에만 7억 달러가 넘는 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달러의 매도세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미국에서 금은 계속 유출되게 되고 달러 가치는 계속 또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연준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달러 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고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인하하고 돈 푼다고 마치 법칙처럼 단정 짓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실제로 추진한 정책들을 되짚어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확률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상식 삼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제기구가 현재 말하고 있는 침체 또는 위기를 감수하고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확실히 올 때까지 지속적인 긴축으로 인플레이션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그 말이 사실 지금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이 말을 꺼내서 그때도 지금하고 같은 느낌인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